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오늘 영상도 좀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심도 있게 좀 보시면은 분명히 가져갈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무슨 코인 올라요, 내일 무슨 코인 내려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내가 왜 지금 코인 투자를 하고 있는지, 왜 해야만 되는지 당위성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그거는 인구 감소와 관련이 있고 3차 산업혁명에서는 물리적인 자산의 성장이 지금까지 있었다면,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에서는 물리적인 확장의 시대에서 비물리적인, 예, 무형의 자산의 확장의 시대, 그리고 무형의 자산의 가치를 부여하는 그런 시대로 점진적으로 가거든요. 왜 이런 식으로 누군가들이 이제 몰아가냐면, 사실 이거죠. 뭐, 첫 번째는 사실 인구 감소. 인구 감소. 이 되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근데 지금 뭐 미디어들은 지금 많이 떠드는데, 좀 옛날서부터 많이 떠들었죠. 저 같은 경우는 뭐 아시겠지만 여러분들도. 자, 그리고 거기에다 이제 두 번째 덧붙여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거예요. 지진. 얼마 전에 튀르키예에서 지진 났는데, 그거는 그냥 시작에 불과한 거고, 터키가 전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그렇게 많이 크다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물론 뭐 유럽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관문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얘 보면 파푸아 뉴기니아가 3월 1일 날 진도 6.5, 여기 바누아투 5.4, 바누아투 6.6, 근데 멕시코 오아크사카가 진도 5.7. 어저께는 제가 아르헨티나인가 콜롬비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여기는 남미죠. 근데 남미 쪽도 북미랑 연결돼 있습니다. 거기다가 서쪽이에요. 자, 제가 이렇게 연결돼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자, 이런 지금 현재 이런 상황, 이런 지금 현재 불안한 현재의 상황이에요. 과연 부동산의 패러다임은 궁극에는 어떻게 될까? 내가 왜 가상자산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더 늘려나가야 하는지, 그 결과값은 향후 10년 프레임을 보면 극명하게 드러날 거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뭐 10년 후에 오른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 단순 논리로 생각하지 마시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코인에 관해서 이제 뭐 여기 업비트 창 보면은 저도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누사이퍼 뭐 스레드 홀드 뭐 이런 거, 와 내가 가진 코인이 이렇게 됐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왜 내가 투자한 코인은, 왜 찰리 브라운이 궁극의 뭐 코인의 끝판왕이다 하는 이런 코인은 왜 안 올라? 사람이 짜증나죠. 저 이거 어저께 499원에 좀 매수를 했어요. 499원에 매수를 해서 해외 거래소로 보내서 이제 제가 지금 계속 사모으고 있는 코인을 사실은 매수를 했어요. 네. 불안불안한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거는 이거대로 갖고 있긴 하지만, 이거를 뭐 해외로 보낼 땐 이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웨이브는 또 유의 종목을 또 하고 있고 오르긴 했지만, 자 유의 종목을 달아도 결이 다릅니다. 웨이브 같은 경우는. 그래서 당장 웨이브를 사라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웨이브를 지금까지 홀딩한 사람은 여기 업비트에서 유의를 붙였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쫄지 마라. 위믹스를 보면서 제가 이 웨이브도 오버랩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지금 이것만 보면서, 와 내가 투자한 코인 어때?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계속 이동하다 보면은 진짜 큰 수익을 놓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예.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먼저 말씀드리면서, 거래소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를 상당히 아마 싫어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이거는 팬딩 회원분들한테는 미리 말씀을 드렸던 건데, 제가 이 민영화에 관해서 계속 추적을 요즘에 했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결정적인 뉴스가 나왔어요, 실제로. 가스공사 LNG 고가 수입 논란, 민간에 수급권 부여하자라고 대놓고 여론몰이를 하는 거죠. 슬슬슬슬. 물론 시간이 걸려요, 여기까지 가는데. 다만 중요한 건, 예? 공공기관이, 그러니까 국가에서 운영하는
네? 어떤 그 기관이 전기와 가스와 의료에 관한 서비스를 국민한테 하는 거랑 삼성이나 현대나 뭐 이런 LG 같은 그런 곳이 아니,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그런 데가 여기를 뭐 단독으로 뭐 입수한다 그러니까 뭐 그런 지분 확보를 한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런 사기업들이 운영하는 측면은 분명히 극명하게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수익을 극도로 요하죠. 전기세 너무 비싸게 너무 빨리 올리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 사기업이 만약에 이 가스공사를 했어요. 그래서 민영화를 시켜버렸어요. 민영화의 주인이에요. 그러면 비싸? 그럼 쓰지 마. 가스 21일부터 가스 끊어버릴게. 전기 비싸다고? 그럼 쓰지 마. 이렇게 해버리지 않을까. 뭐 이거는 뭐 뻔한 얘기이긴 하지만 어쨌건 제가 생각한 거보다 너무 빠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 생각을 했고 또 테슬라에 관해서 이것도 이제 참 재미난 기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계약 취소합니다. 사이버 트럭 뭐 이거 갖다 이제 기대가 많죠. 고작 연석조차 못 넘는 테슬라 신차 충격적 성능 수준. 이 기사를 보면은 여기 이게 요 턱이거든요. 이게 근데 15cm래요. 15cm. 근데 이 차가 이거를 못 넘는데요. 이거 엄청나게 고성능 차거든요. 그래서 잘못 만들어졌다. 이런 뉴스가 여기 나와요. 제가 이걸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과연 예. 그리고 자 여기서 이제 이것도 이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 이런 거 다 이제 뭐 내가 투자한 코인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나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나 이런 측면에서 먼저 에피타이저로 말씀드리는 거고 실질적인 코인에 관한 뉴스는 뭐 만들어진 악재 뉴스를 몇몇 개 던지는 거에 관해서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어, 이런 구분하고 이런 게 더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0년간 18만 명 이민 받겠다. 비자 발급 권한만 달라. 이 지방자치 정부의 이분이 아마 시장님인가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시장님이 아니라 무슨 의원인가 무슨 뭐 그런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뭐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넌지시 보기에는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뭐 미국이나 호주나 캐나다 같이 멀티컬처 국가 같이 이민 문호에 관해서 개방하려고 지금 준비를 대대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기사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가뜩이나 전 세계에서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재의 추세 0.78명 일본보다 더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는 고령화 추세. 과연 여기 이거를 타파하기 위해서 이민 정책을 핀다고 해서 그게 얼마나 많이 실효성을 거둘 수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이거를 생각해서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멀티컬처 국가에 가서 비자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막 이 나라 저 나라 막 뭐 일도 다녀보고 해서 이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는 그냥 피상적으로 그럼 이민문호 개방하면 동남아인들 와서 내 일자리 뺏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은 더 조금 그 사고를 좀 확장해서 보면 국가를 넘는 경쟁 사회가 돼버립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한국인끼리 경쟁서 지금은 한국인끼리 자국 내에서 경쟁을 하는데 이민 문호가 열어지면 이 외국인은 동남아뿐만 아니라 자 흑인도 될 수가 있고 엘리트 흑인이 될 수가 있고 백인도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내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한국인과 지금 경쟁을 하고 있지만 이게 되면 뭐 나보다 나은 실력을 가진 백인이 내 연봉을 빼앗기 위해서 들어와서 경쟁을 할 수도 있고 어쨌건 그런 사회로 가고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동남아인에 국한된 사고는 협소한 시각일 뿐이다. 예. 제가 그래서 어쨌건 코인 투자는 왜 늦기 전에 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단독 바이낸스 한국 뭐 스타트업 100개기 의혹 아이디어 뭐 탈취당했다 이런 얘기. 이게 뭐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바이낸스에 관해서 요즘에 좀 안 좋은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그죠? 근데 과연 바이낸스의 결과는 끝은 어떻게 될까? 이런 뉴스 나오고 악재 뉴스 나오면 일부 유튜버들 그래서
뭐 바이낸스 망한다. 그래서 뭐 자기가 레퍼럴 걸은 뭐 거기 거래소로 모든 코인을 옮겨라. 아니면 개인 지갑을 사야 된다. 이렇게 해서 또 뭐 파리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죠. 근데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죠. 결국에는. 이것도 이런 것도 이제 색안경을 끼고 보셔야 돼요. 이런 뉴스 자체도. 그리고 코인데스크에 SEC 의장 게리 겐슬러는 암호화 교환이 자격을 갖춘 관리인이 아닐 수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거래소들, 뭐 코베나 바이낸스, 뭐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거래소들 다 전부 다 적격한 어떤 그런 자격을 갖춘 게 아닌데 시겁하죠. 거기다 가운데다 갖다 놨어요. 코인데스크에. 과연 이런 기사를 왜 지금 갖다 놨을까? 게리 겐슬러는 SEC 의장은 왜 비트코인만 빼고 왜 인정을 하지 않고 있을까? 어디서 보이지 않는 데서는 벌써 이미 커스터디나 STO에 관한 구조 작업을 이미 형성을 하고 있는 와중에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게리 겐슬러는 과연 진실을 현재 말하고 있는 것인가? 제가 한 번 더 리플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선점위의 20개국 중앙은행과 논의 중이다. 뭐 이런 얘기는 과거에도 많이 나왔고 이런 얘기가 나오기 몇 년 전부터 저는 이 코인이 코인계의 끝판왕이 결국에는 될 거고 가장 큰 수익률을 가져다 줄 거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다보스 포럼이나 그런데 가장 많이 빈번하게 나가서 연설을 하거나 뭐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는 사실 많은 블록체인 기업들이 있지만 사실은 리플사에서 자주 언급이 되고 자주 거기서 의견 피력을 합니다. 과연 왜 이런 일이 발생될까요? 이게 과연 우연일까? 20개국 중앙은행과 논의. 20개국이 더 넘어갈걸요? 아마. 그래서 리플렛이라든가 플레이어 네트워크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현재의 와중. 이 와중에 코인 가격은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 자, 가격이 미래를 말해주진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자, 위믹스를 보면서 저도 참 가슴이 아파요. 제가 이거 투자하진 않았지만,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기사를 왜 가져왔냐면 페이코인에 주어진 2달 당국과 통할 수 있을까? 이 결정되는 게 이번 달 말까지예요. 3월 31일 이 뉴스가 2월 9일 날 나온 거거든요. 3월 내 실명 계좌 발급 후 사업자 변경 신고 재도전해야. 그래서 뭐 코인이 뭐 9억 개가 어디론가 사라졌다, 문제가 많다,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느끼는 거 그대로 그냥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코인 추천하는 건 분명히 아니에요. 근데 분명한 거는 제가 느끼는 바는 페이코인에 지금 물려 계신 분들, 페이코인 투자했던 사람들, 위믹스 200원 됐을 때 많은 유튜버들이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이거 아니면 떨어질 때 폭락했을 때 팔고 다 해서 지금 뭐 3천 몇백 원 가 있을 텐데 손해보신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페이코인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전 몰라요. 그러나 얘도 위믹스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을까라는 그런 느낌이 옵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를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빗썸 페이코인 실명 계좌 확보, 난항, 이용자 불안 이렇게 됐는데 빗썸은 제가 보니까 이건 이틀 전인데 하루 전에 다시 재계약했다. 은행과 이 얘기가 나왔고 아직 뭐 여기 페이코인은 뭐 제가 모르겠어요. 50배 뛴 페이코인 사라진 7억 개는 어디로? 이런 얘기 뭐 문제를 확장시키는 어떤 그런 기사죠. 사실은 저한테는 이게 위믹스가 여기서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사라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저는 이제 투자 안 해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크립토뱅크 뭐 실버 게이트 회사의 지불 능력에 대한 의심 속에서 JP모건이 카나코드에 의해 강등시켰다. 그래서 투자 의견 중립에서 비중 축소로. 그래서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보니까 주식이 47%인가 뭐 45%인가 폭락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과연 실버 게이트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그냥 사라져 버릴까? 아니면 단기간에
악재를 위해서 누군가들이 만들어낸 시나리오의 중심에 서 있는 메이저 은행인가. 네. 자, 뭐 이거를 바라보는 관점은 각자 개인의 뭐 그건데 제가 봤을 때는 냄새가 좀 나요. 바이낸스는 불법 금융 활동의 온상이라고 미 상원 의원들은 주장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이낸스 돌려까기 계속. 누군가들은 이거를 이용해서 바이낸스 망할 겁니다. 그냥 협소한 사고방식으로 단순 해석하면 이거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바이낸스에 내 코인 맡겼는데 나 어떻게 다 빼야 되겠다. 예. 그리고 이런 거를 불안감을 조성하는 인간들이 또 인증이나 검증도 되지 않은 거래소에 레퍼럴 팔이를 하죠. 그리고 선물 거래를 유도를 하죠. 여기에 또 사람들은 넘어가죠. 예. 근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냥 뭐 업비트라든가 바이낸스라든가 뭐 코인베이스라든가 자, 뭐 FTT는 뭐 의회의 사건이 발생되긴 했지만 아직 뭐 끝난지는 않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바이낸스 커스터디 파트너 싱가포르 라이센스 계획 명확히 이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세프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바이낸스 커스터디가 이 이름만 바뀌는 거거든요. 커스터디 부문의 브랜드를 변경했습니다. 이 얘기는 바이낸스에서 가상자산으로 커스터디하는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하겠다라고 싱가포르에 신고를 한 거예요. 네. 미국에서는 지금 SEC가 크라켄부터 해가지고 코인베이스 같다 지금 어쩌고저쩌고 지금 말을 하고 있고, 코인베이스 브라이언 암스롱은 이거 증권 아닌데 스테이킹하는 게 왜 커스터디 서비스 해주는 게 왜 증권이야? 명확한 규제안을 가지고 와.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죠. 자, 좀 진짜 재밌어요. 네, 요즘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뭐 아니나 다를까 3월 2일날 94일생 빗썸 농협은행과 실명계좌 재계약. 한 1일 전이나 이틀 전에는 되게 안 좋게 불안감 확장을 해놓고, 그러면 빗썸 거래소를 이용하는 어르신들, 뭐 어린 친구들은 뭐 알아서 하겠지만 얼마나 이거 뉴스 보면은 불안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 빗썸, 업비트 뭐 이런 곳들 망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4차 산업 혁명에 관해서 이제 뭐 XR 기기라고 이제 칭할게요. XR 기기 범주 내에 들어가는 거는 VR이 있고 AR이 있습니다. VR은 가상현실, 이거는 AR은 혼합현실. 그러니까 혼합현실이 아니라 그냥 내가 현재를 봤을 때 거기 가상현실이 부분적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교차해서 쓸 수 있는 기계가 사실은 이 앞으로 향후에 메타사에서 올 연말에 발행할 메타퀘스트 3 버전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가격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우리가 코인 투자하고 있는 거버넌스 구조 형성하는 물리적인 브릿징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기기 중에는 아마 가장 대표적인 기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또 하나는 이제 조만간 6월달 이내에 애플에서 이거는 VR 기기라기보다는 AR 기기에 조금 더 가깝죠. 근데 이거를 쇼케이스를 하고 12월달 이내, 빠르면 늦으면 뭐 2024년으로 넘어간다고 하는데, 만약에 메타사에서 올해 안에 기기를 메타퀘스트 3를 출시를 하면 애플사도 분명히 공격적으로 출시할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나 올해 내에 아마 이 기기들은 판매를 해야 될 겁니다. 애플사도 마찬가지로. 왜냐면 이거는 가격이 메타퀘스트 3보다 훨씬 하이엔드급으로 비쌀 가능성이 높거든요. 지금까지 나와 있는 얘기로는 $2,000가 넘을 거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2,000면은 하나로 따졌을 때 260 정도, 260만 원? 거기다 뭐 관세까지 하면은 뭐 한 270, 80, 90 이 정도, 한 3,300만 원 가량? 이거를 전 세계에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될까?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기기가 뭐 처음에는 이제 샘플링 돼서
서서히 뭐 개발진이나 아니면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얼리 어댑터한테 들어가겠지만 보편화되기 시작하면 그때 이제 코인 투자를 하려고 하면 그때는 늦는다는 거죠. 자, 어쨌든 그거를 뭐 제가 우회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었고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대통령의 틱톡 금지 권한 부여 법안 가결 처리 2023년 3월 2일 날 이 얘기가 나왔어요. 뭐 아시겠지만 미국은 자 미국에서 만들어낸 유튜브라든가 유튜브라든가 트윗 트윗도 이 두 개를 전부 다 중국에서는 막아버렸죠. 근데 이제 미국이 또 이러기 시작을 하네요. 이거는 틱톡은 중국에서 만들어낸 거죠. 이것 때문에 틱톡 때문에 유튜브가 좀 피해가 상당히 크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광고비를 유튜브가 가지고 있던 거를 틱톡이 상당히 거의 대부분 많이 빨아갔어요. 그리고 광고주들이 유튜브보다 틱톡을 오히려 더 선호를 많이 해요. 유튜브는 그래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이미 늦었습니다. 유튜브는 침몰하는 배예요. 사람들이 이제 동영상 하는 사람들이 하루에 동영상 하나 올리던 사람들이 두 개 올리고 세 개 올리고 네 개 올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게 거의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이래도 예전 버는 것만큼 아마 못 벌 거예요. 이분들이 하는 게 그리고 뭐 의미 없는 뭐 실시간으로 나오는 기사만 계속 전달하는 식으로 될 수밖에 없죠. 영상을 많이 올려야 되니까. 하여튼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고 앞으로 아마 더한 일들이 아마 많이 벌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뭐 유튜브로 들어오긴 하지만 자 그리고 미국 국채 금리가 뭐 4% 돌파했다. 뭐 3월 빅스텝 전망 확산 이런 얘기. 빅스텝이면 0.5%죠. 베이비 스텝이면 0.25%. 자이언트 스텝이면 0.75%. 하여튼 뭐 이래서 이거 아니면 카시칼인가 아마 이분이 그럴 거예요. 카시칼이 연준 총재인가 아마. 이거 아니면 이건데 제가 알기로는 연준의 지금 실업률이 썩 좋지 않게 흘러가고 있고 주택 판매율도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현재 추세고 미국 경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팍팍팍팍 돌아가지는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상황에서 0.5% 금리 인상을 하면 인플레이션은 연준 의장이 생각하는 거대로 확 가라앉을 수 있을까? 쇼잉하듯이 0.25%만 단행을 할 것인가? 자, 이것도 어느 정도 제가 보기에는 정해져 있는 것 같긴 해요. 사실은 0.25%를 만약에 단행을 하면 얼마만큼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그리고 이것도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거랑 한 가지 이제 접목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혁신적 의료기기 시장 진입 빨라진다. 비대면 진료 제도와 우리 동네 의원들 있죠. 동네 의원들 뭐 수술하는 그런 설비가 없는 곳들 종합병원이 아니라 비대면 진료가 있다. 이걸 제도화시킨다. 완전히 진짜 제도화 시켜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도 밥그릇 싸움이 치열해지죠. 한 명의 의사가 이동도 없이 하루에 100명이 넘는 환자를 돌볼 수도 있어요. 이것도 부익부 빈익빈이 되고 동네 의원에 갈 필요가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하여튼 제가 지금 뭐 4차 산업혁명으로 가면서 여러 가지 것들이 변화하기 시작을 하는데 적응을 하던지 아니면 뭐 다른 뭘 어떻게 하든지 그거는 준비를 하여튼 늦게 하면 아마 늦지 않을까. 그리고 중국 부동산도 회복 신호탄 주택 판매 20개월 만에 증가했다. 작년 11월, 12월 달, 뭐 10월 달부터 중국 부동산 때문에 그림자 금융에 문제가 생길 거고 중국은 망할 거라는 얘기가 이제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되게 많이 떠들었죠. TV에 나와서 TV나 유튜브 뭐 3프로 TV 이런 데 나와서 흔히 말해서 이제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 그분들의 말이 결국에는 맞아 떨어졌냐. 자, 여기 보면 20개월 만에 증가한 중국 주택 판매 수.
실제로 떨어지긴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사람들이 예측을 하죠. 2023년이 되면 중국이 망해서 그 여파로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겁니다. 그래서 주식은 폭락을 할 겁니다. 근데 1월 달부터 2월 달까지 오히려 폭락을 한 게 아니라 슬금슬금 계속 올라오고 있죠. 거기다가 중국은 돈을 풀고 있어요. 이거를 지지하기 위해서. 중국이 돈을 풀 수 있는 거는 금리가 그렇게 높이 책정되지 않아, 그리고 인플레가 그렇게 미국만큼 높지가 않습니다. 이미 이거는 작년 6월 달부터 제가 계속 했던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경제는 지속적으로 계속 확장할 거다. 오히려 선진국 경제가 문제가 불거질 거다. 다만 2023년은 선진국 경제도 어느 정도의 반등은 하겠지만 문제는 2023년이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중국 44개 핵심 기술 중 37개 미국 앞질러. 이 뉴스를 보면 또 사람들이 가짜다, 가짜 뉴스다 막 이렇게 또 누리꾼들이 아마 여기 댓글에 막 그렇게 달겠지만, 실제로 4차 산업 혁명에서 뭐 특허권이나 여러 가지 앞질러 있는 거는 사실은 중국이에요. 조금 씁쓸한 얘기일 수가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대중은 중국을 미디어에 세뇌돼서 그냥 내가 손해를 안 봐도 싫어해.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블랙록이라든가 JP모건, 골드만삭스 등 이런 기업들은 여기에다가 사상이나 체제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냥 숫자야, 숫자. 객관화시켜서. 배터리, 5G, 수소 등 중국 기술 독점 가능성 커져. 미국 1위는 양자 컴퓨팅, 백신 등 7개 부문에 그쳤다. 어떻게 될까요, 형? 4차 산업 혁명에서 미국이 주도권을 잡을까요? 중국이 주도권을 잡을까요? 이미 거의 결정이 됐다라고 전 생각을 해요. 제가 왜 이런 얘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로봇 청소기를 사용을 해보고 제가 느꼈거든요. 특히나 이제 요 근래 나오는 로봇 청소기 같은 경우는 한국 제품도 상대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 거 관심 많은 사람들은 거의 다 대부분이 중국 거를 많이 사용을 해요. 뭐 아시겠지만 그 브랜드들이 다 중국 거잖아요. 그게 그냥 먼지 청소해주는 거기에 국한된 게 아니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하거든요. 일본 밥상 물가 치솟자 중소 뭐 60% 급여 올릴 것 이런 얘기. 물가 치솟으니까 급여도 올려줘야 돼. 이 얘기 악순환의 연속이요. 그럼 급여를 올려주면 또 원가가 올라가는데 이 사이클은 계속 회전되는 거죠. 무한으로. 멈추지 않고.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제가 이거는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자, 고령화예요. 여기는 고령화. 자, 일본 뭐 대표적인, 우리가 가장 앞서가는 고령화 국가이긴 하지만 일본은 그 뒤를 쫓아와요. 어느 순간에. 원래는 일본이 전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빠른 국가였죠. 근데 만약에 이 나라가 GDP, GNP가 앞으로 성장할 확률이 높아. 그리고 인구도 평균 연령이 되게 어려. 이러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계속 확장이 있는데 이미 리치를 찍어버리고 이 풍선은 거대하게 커질 대로 커진 상황에서 억지로 계속 이 사이클만 돌다 버리면 이 풍선은 결국에 터져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신흥국이나 개발도상국하고는 조금 차이가 좀 크다는 거죠. 이거는 일본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아카데믹하게 경제학과를 졸업하신 분들이 제 이론을 이렇게 보면 뭐 말 같지도 않은 얘기라고 저한테 이제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어떤 규제나 틀에 박혀서 사고를 안 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런 기반 지식을 배운 게 없기 때문에. 근데 제가 느껴지는 걸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미국에도 아마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리고 독일이라든가 프랑스, G7 국가들도 비슷한 이치예요. 하여튼 그런 게 느껴져서 저는 이제 그대로 그냥 말씀드리는 거고, 야쿠르트 아줌마 삼겹살도 판다, 커피 면도기까지 다 파는
달리는 냉장고. 이 참 씁쓸한 얘기거든요. 야쿠르트 파는 아줌마가 야쿠르트만 팔아야 되는데 예. 이런 것까지 다 판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튜브도 마찬가지야. 유튜브도 과거에 보세요. 지금은 뭐 앞으로 물건을 판다, 이커머스를 도입해서 뭐 물건을 판다, 그리고 쇼츠를 도입해서 쇼츠도 광고를 붙인다. 이 얘기는 확장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점유율을 뺏긴 거예요. 유튜브 자체가. 이게 물건을 독자적으로 하나만 팔던 데가 이것저것 다 팔기 시작하는 거는 사실 발전한 의미가 아니라 하나의 섹터에서 거기서 집중이 안 되니까, 예? 흐름이 깨지니까 다방면으로 들리는데 결국에는 쿠팡이나 이런 이커머스 업체들한테 밀린 거죠, 사실은. 예. 이거 팔았다고 해서 이걸 여기다 주문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삼겹살이나 뭐 면도기 이런 거를. 그냥 쿠팡에다 주문해. 제가 신세계 그룹도 지금이야 뭐, 이마트가 가져온 뭐 한국에서 입지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결국에는 쿠팡이 밀어버릴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 사람들은 한국 시장만 보고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쿠팡은. 그걸로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다국적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아마 다 그 인프라가 연결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해요. 향후에 동남아까지 해가지고 2분기 연속 흑자 쿠팡, 매기옥과 온오프 600조 시장, 빅뱅 예고.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쿠팡 플락스라고 있어요. 쿠팡 플렉스라고 영상 스트리밍 해주는 주연영. 제가 이제 주연영 배우 연기하는 거 해가지고 그런 거를 이제 재밌잖아요. 그래서 잘 보는데 이런 생각 여러분 해보셨나요? 쿠팡 플렉스를 왜 운영할까? 왜 과연 쿠팡은 쿠팡 플렉스를 수익도 없는데 왜 이거를 왜 계속 확장을 시키고 인지도를 쌓아놓으려고 할까? 지금 단순하게 돈이 안 되는데 만약에 쿠팡 플렉스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콘텐츠가 있어요. 그 콘텐츠에서 거기 옷이 있고 거기 배우들이 옷이 있고 자동차가 있고 물건이 있어요. 뭐 여자들은 뭐 액세서리, 남자들은 뭐 시계라든가 아니면 뭐 우리가 먹는 뭐 라면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쿠팡 플렉스와 이 쿠팡이라는 이커머스를 연결을 시키면 여기서 엄청난 시너지가 발생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연결시킨 기업은 아직까진 없어요. 근데 향후에 제가 느꼈을 때는 이 쿠팡 이커머스와 쿠팡 플렉스 콘텐츠를 이용한 상품 판매가 연결이 될 겁니다. 네. 근데 누구보다 아마 뛰어나게 아마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다가 이 사람들은 물류망까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익 구조 면에서 다 가져가는 거죠. 자율주행에다가 메카트로닉스, 뭐 드론 산업까지 해가지고 하여튼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쿠팡을 예전서부터 이제 좋게 봤는데 손정희 회장이 뭐 어련하시겠어요. 머리 엄청 좋으신 분인데 뭐 간간히 이제 국내 기사에는 뭐 비전 펀드 망했다 뭐 그리고 뭐 손정희 회장이 이제 노화돼가지고 이제 잘 사업 운영을 못 하신다 이런 얘기들. 하여튼 미디어라는 게 참. 자, 오늘도 이런저런 뭐 복잡한 얘기 같지만 사실은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무한 경쟁 사회, 우리 자리가 점점 현물 경제에서 사라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생존해야 될까? 미래에. 지금 떨어지고 있는 코인에 확신을 못 가지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오히려 반대로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 딱 그 시점인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